동창으로부터 오랜만에 이메일을 받았다. 때 아닌 겨울비가 온 세상을 스산하게 적시는 늦은 저녁이었다. 이상했다. 보통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던가? SNS에 익숙치 않은 시기한 녀석이라 여기고 나는 이메일을 클릭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애들 때 셜록 홈즈 놀이하며 놀던. 첫 문장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기억이 났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이었던 공부도 꽤 잘하던 친구였다. 간간히 들리는 얘기로 나는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합격의 검사까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친구가 느닷없이 이메일을 보냈다. 더욱 이상한 건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와 달라는 거였다. 지금 당장.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8시를 훌쩍 넘어 9시를 향했고 밖에는 비가 지독하게 쏟아짐은 물론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이메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았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까 싶어서. 집 주소 외에는 그 어떤 연락이나 접촉 가능한 것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의아했다. 혹시 장난 이메일이 아닐까? 그러나 장난치고는 너무 이상하고 허술하기까지 했다. 답장을 일단 보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답메일이 왔다. 친구야, 나 죽을 것 같아. 네가 와서 좀 도와줘. 왓슨, 홈즈가 위험하잖아. 홈즈와 왓슨 얘기를 꺼내니 마음이 흔들렸다. 너무도 어린 시절이었지만 여전히 녀석과 내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던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놀이를 하며 진짜로 샤프 펜슬을 훔친 반아이를 찾아내서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기까지 했었다. 그 일을 떠올리자니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지금 출발한다는 답신을 보낸 뒤 나는 그가 적어놓은 주소지를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것은 서울 남쪽 고시촌 학원가가 즐비한 곳 바로 건너편 동네였다. 낡은 다세대 주택가, 싸구려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골목 중간이 지도에 잡혔다. 이상했다. 검사까지 되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친구가 왜 아직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지? 막상 네이비에 찍힌 주소대로 도착해보니 이곳은 고시촌 길 건너 옆에 있을 뿐인 언제 철거돼도 이상할 게 없는 낡고 낡은 재개발 지구 골목이었다. 이런 곳에 잘 나가는 검사가 살고 있다고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일단 차를 전신주 앞에 세워두고 내렸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네이버 지도가 표시하는 정확한 지역을 찾을 수 없었다. 목적지 마크가 자꾸 에러를 일으켰다. 표시되는가 싶더니 사라지고 다시 표시되는가 싶더니 사라지고 그래서 로드뷰를 켰다. 좁은 미로 입구 같은 골목 풍경 사진이 켜졌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점을 알 수가 없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나 둘러보았지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두운 밤이었다. 골목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비어있거나 아니면 일찍 잠들었거나 모두 그런 풍경이었다. 다시 차로 돌아온 나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열고 답신을 보냈다. 정확히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고. 답장이 빠르게 왔다. 사진까지 첨부되어서. 사진에 보이는 전신주 왼쪽 골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다고.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 나는 그 전신주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서 20여 미터 걸으니 정말 그 이상한 전신주가 보였다. 아무런 전신줄도 매달려 있지 않은 저울로 키가 큰
장승처럼 서 있는 아무 슬로짝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전신주였다. 무언가에 유혹되어서 이끌려가듯 내 두 다리는 전신주를 돌아 더더욱 폭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은 암흑 그 자체였다. 하지만 헤매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었고 좌우 양편은 시멘트 단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로지 낡고 녹슨 철대문 하나만이 막다른 골목 끝에 보였다. 그 대문이 거대한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이상한 목소리였다. 보통 야 여기야라든가 친구야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지 않던가? 마치 어색하게 한국말로 더빙한 미드에서나 들을 법한 말투였다. 어디 있니? 안 보여. 안으로 들어와. 나는 망설였다. 골목 생김새도 이상했고 괴물 아가리 같은 대문은 불길해 보이기만 했다. 아니 너무 어두워. 손에 전등 있으면 이쪽으로 좀 비춰볼래? 대답이 없었다. 빗소리와 천둥 번개 말고 골목은 고요했다. 유검사, 그의 성 앞에 검사 호칭을 붙여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홈즈, 어린 시절 별명을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불길한 느낌의 나는 돌아서서 전신주를 돌아 나왔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사라졌다. 내가 원래 왔던 길이 어디지? 비바람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저 본능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갔다. 가로등 빛이 보이긴 했지만 검은 색깔로 휘몰아치는 빗줄기 때문에 골목은 고린 무언의 동굴 속처럼 어둡기만 했다. 한참 걸었다고 느낀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전신주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선줄이 하나도 매달리지 않은 장승 같은 전신주가 거기 있었다. 똑같이 생긴 전신주일까? 아니었다. 내가 바로 그 앞까지 다가가자 오른편 전신주 돌아선 곳에 똑같이 막다른 골목과 괴물 아가리 같은 큰 대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어?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조금 더 음산해진 느낌이 들었다. 내 두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입술은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이 점점 더 다가오는가 싶더니 나와 대문 중간쯤 어둠 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리고 꺼져 있던 가로등 하나가 거짓말처럼 켜졌다. 그 얼굴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도망가야 했다. 나는 무작정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한참을 달렸지만 또 그 전신주 앞에 도착했다. 나는 일부러 뒤돌아서서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또 전신주 앞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되돌아가려다 멈췄다. 저 골목 입구를 지나서 반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두려웠다. 그 여자 얼굴과 또 마주칠까? 공포로 심장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기를 반드시 지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야 이 골목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전신주 옆을 지나 뛰었다. 소리가 들렸다. 어딜 도망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두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았다. 달리다 무언가에 부딪힐 수도 있을 상황이었지만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렸다. 그러다 강한 충격을 느꼈다.
누군가와 몸을 부딪힌 것이다. 아이고,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누웠지만 바로 코앞에서 사람의 비명을 들었기에 안심할 수 있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부딪힌 행인이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다. 집에 돌아온 뒤 다시 이메일을 열었다. 친구가 보낸 이메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가 해킹이라도 했나? 하지만 접속 기록에는 생소한 시간대 로그인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본 거지? 다음날 동창 회장에게 연락해 친구 소식을 물어보았다. 유땡땡 몇 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검사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라도 겪은 걸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줄을 잘 타서 출세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참.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고 나서 나는 그 골목을 찾아가 보았다.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라 건물도 상당수가 철거되어 있었다. 나를 오싹하게 만든 그 막다른 골목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대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한가운데 노란 폴리스 라인이 보였다. 옆에서 한참 철거 중인 공사 인부에게 물어보았다. 아, 글쎄, 저 안쪽에서 시체 2구가 발견됐어요. 부패된 지 꽤 오래된 것 같던데. 뭐 사찰하는 어린아이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도망치듯이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 일 때문이었는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형사의 매서운 눈초리에 나는 겪은 그대로 말해줬다. 물론 형사는 내 말을 믿지도 않았고 더욱 의심만 받게 되었다. 나는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그 골목도 그렇고 집도 처음 찾아가 본 곳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공사장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라고요. 형사는 매의 눈을 거두지 않고 내게 물어봤다. 주호 땡땡씨 혹시 아는 분이세요? 발견된 사체 중 한 명의 이름이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기분이었다. 그 아이 이름이었다. 샤프 펜스를 훔친 여자아이. 나랑 홈즈가 같이 범행을 밝혀낸 그 아이.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고 나는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이름을 대자 같은 사람임이 바로 밝혀졌다. 심지어 CCTV에 그 아이가 어떤 남자랑 만나는 모습이 찍힌 증거 자료까지 보여주며 이 남자는 내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나는 안다. CCTV에 뒷모습이 찍힌 남자가 누군지. 세월이 흘러서도 특징적인 그 뒷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기에.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완전히 묻혀버렸다. 인터넷에서조차 사건에 대한 기록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 고의로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후 나는 조 땡땡이 정말 샤프 펜스를 훔치게 만든지 의심하게 되었다. 왜 하필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 고시촌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걸까? 왜 내 친구 셜록 홈즈, 유땡땡 검사는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일까? 그 두 사람이 무슨 일을 나중에 겪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유땡땡이랑 친하게 지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나는 골목에서 겪은 이 괴이한 사건을 가슴에 홀로 묻은 채 살고 있다. 이후 단 한 번도 이메일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이 일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다.